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두고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입니다. 붕괴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붕괴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줄이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당정은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는 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부정행위로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학교에서 지난해에도 챗GPT를 이용한 커닝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잘 됐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의견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항소 포기 논란 사흘 만에 약식 회견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준비된 발언을 시작으로 20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무겁게 나왔다는 게 판단 배경입니다. 정 장관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다른 재판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어떠한 그 판결 이후에서도 소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제가 고려하고 했다면 또 다른 판단도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은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른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이 소속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총력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친윤 검사의 반발에 불과하다며 역공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의 아바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선의 반발은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석열계 검사의 항명으로 치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수사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조작 기소였음이 탄로났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수사였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친 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국정조사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니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 같다고 깎아내리며 핵심은 외압 여부 딱 하나로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안건 미정으로 전체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사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증인 참고인 채택 없이 열리는 만큼 거친 설전만 오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엽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는 일단 안건 미정인 상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는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줄이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는 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 안에 이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모레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은 어제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했습니다. 이어 모레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50여 개를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천목 2명과 국회의장 추천목 1명에 대한 추천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실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하는 외환 유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모장에는 핵시설이나 김정은 휴양소처럼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공격 대상을 정리해 놓은 것에서부터 충돌 전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대외 명분을 쌓고 적을 기만한다는 등의 구체적 전략도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대 국군 드론 작전 사령관과 작전에 참여한 영위관급 장교들이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외환 의혹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내란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모친과 오빠를 오늘 다시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인사청탁 의혹 관련 증거 은닉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챗GPT를 이용한 커닝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단체 커닝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비대면 교양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의 지난해 수강 후기입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챗GPT의 위대함을 느꼈다. 챗GPT를 사용해 A+를 받았다며 스스럼 없이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연세대 해당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좋은 강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강의는 올해와 같이 지난해에도 인공지능융합대학 A 교수가 맡았습니다. 당시 시험의 경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을 짧게 설정했다는 공지는 있었지만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올해는 시험 보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올해 시험 수강생 60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지만 의심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10명은 자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비대면 수업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문제라며 공청회까지 열겠다는 방침인데 학생들 사이에선 시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줄 글로만 어떻게 촬영해라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예시 구도로 올려주신 게 아니어서 학생들끼리 되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 논란 속에 고려대학교에서도 1,400여 명 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 측이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천안호두휴게소 부근에서 1톤 택배 차량이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50대 택배 차량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20대 엘리트 선수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염전주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심에서 보복 폭행을 일삼은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원 45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혀 이 중 1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1,800억 원대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더본코리아 제품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라임자산 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과거 대리했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했다며 현직 검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참모들과 일선 지검장들, 연구관들까지 나서서 설명을 요구하고 대놓고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검찰청 참모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구두로 직접 사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사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힌 입장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선 지청장들은 항소 포기가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며 노 대행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대검 연구관들도 거취 표명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 대행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실상 중론이 된 상황. 주말부터 이어진 구성원들의 항의에 노 대행은 일단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428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의 대가로 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당이득 7천억여 원 추징 요청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무죄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번복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수사팀의 결정은 항소 필요였습니다. 2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 관련 판단을 바로잡아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던 상황.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그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거듭 우려를 표명하자 오세훈 시장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 아침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따져보겠다며 국가유산청장,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서울시는 최근 종묘 주변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는데 이대로면 주변 청계천변의 경우 건물 높이는 최고 145m까지 가능해집니다. 김 총리는 종묘 방문 전 올린 SNS 글에서도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은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들어 우리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도 언급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김 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종묘 세운상가 주변은 폐허처럼 방치돼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흉물을 그대로 두는 건 온당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마치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김 총리와 오 시장의 발언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라 종묘 주변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3,900선으로 내려갔던 코스피가 일거래일 만에 4,000선을 회복하며 4,100선 진입을 목전에 뒀습니다. 1,450원대에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수세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초 수출 현황이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대미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3.6%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3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성적이 어땠을지도 관심입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론이 오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구글에 답변을 줘야 하는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로 앞서 정부가 2차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의 관세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발효됐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면서 중국의 표적이 됐던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수입 박람회. 미국 식품농업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개 업체가 전시관을 열었는데 특히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500만 톤의 대두 교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두 농가 수출의 절반에 달하는 양입니다.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they had a very positive discussion. So we just don't like to see our soy trade get caught up in sort of high-level geopolitics. 이른바 부산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 농업계를 겨냥해 부과했던 10에서 15% 추가 관세도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추자 상응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철회한 겁니다. 난타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상호 관세 125% 가운데 유예를 거듭해온 24%포인트는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산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 47%로 내려가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도 속속 풀렸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关于暂停对韩华海洋株式会社5家美国相关子公司实施反制措施1年的决定，自2025年11月10号起施行。 G2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였던 우리 기업도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깨지기 쉬운 휴전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이 한국인의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든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해커들은 피해자 구글 계정 정보를 입수해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카톡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악성 코드를 보내 범행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박교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이 이용한 것은 구글의 내 폰 찾기, 이른바 파인드 허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초기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먼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침입했고 구글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이 파인드업으로 교란 작전을 펴며 범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PC가 없는 외부로 나간 것을 GPS로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해커들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에 접속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쓰인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모두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상태라 피해자 지인들이 진위 확인을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둔 셈입니다. 사전 준비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구글 계정을 탈취한 뒤에는 네이버 계정 정보를 확보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보안 경고 메일까지 삭제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유압 분석 보고서를 낸 정보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스마트폰 초기화로 사진과 연락처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피해자 계정을 확보해 공격 범위를 확대한 수법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9월 초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이 탈취당했고 한 북한 인권운동가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선 지인 36명에게 악성 파일이 유포됐습니다.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등 개인 보안을 강화하고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역시 휴대기기 실소유자 재확인을 포함한 보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에서 입법 실패로 3년 이상 시행이 중단된 북한 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김 의원은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현지 시간 7일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한국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과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됐습니다.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재승인 법안이 가결됐지만 2022년 8월 30일 종료됐습니다. 이후 재승인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가 밀려 통과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3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군이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해군 주요 전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지스 방공체계를 갖춘 7,600톤급 서해 류성룡함에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됩니다. 8,200톤급 최신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군수 지원함과 무장 헬기로 구성된 함대가 진용을 갖춰 바다를 가릅니다. 2박 3일간 남해와 동해를 오가며 진행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2월 제주기지를 거점으로 창설된 뒤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함대급 기동훈련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지스함만 3척을 투입하는 등 함정 7척에 항공기 3대가 동원됐습니다. 앞으로도 기동함대는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성을 보장하는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 전력은 각각 동서 남해를 담당하는 해군 1, 2, 3 함대와 달리 유사시 어느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투입됩니다. 적함과의 교전을 가정한 대함 사격뿐 아니라 대잠수함, 방공전 같은 복합 전투 상황에 대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통해 해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역할을 숙달했습니다. 해군은 밤낮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으로 기동함대의 지속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9입니다.
붕괴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주변 타워를 발파 해체한 뒤 매몰자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붕괴한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으로 뼈대만 남은 채 서 있는 4,6호기. 그 앞 공터에 대형 크레인이 설치됐습니다. 붕괴 사고 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된 4,6호기 타워가 언제든 쓰러질 수 있어 아예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실종자와 매몰자 구조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4호기, 6호기에 대한 해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 작업 등입니다. 발파 이후에 5호기의 구조를 위한 그런 작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발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6호기 발파 해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 발파를 맡았던 코리아 카코가 맡습니다. 붕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 대비해 일대는 통제합니다. 발파 지점인 보일러 타워로부터 300m 정도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일 18시부터 안전구역 통행 제한을 위한 교통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후 여전히 매몰자는 구조되지 않는 상황. 사고수습본부는 매몰자 구조를 위해 드론을 띄어 24시간 수색을 유지하고 타워 해체 즉시 전문 구조대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용품을 먼저 구매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인데 경찰은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참사로 작업자들이 숨지고 매몰자들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노쇼 사기가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안전용품 판매점에 전화해 급하게 소화포가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겠다고 속인 겁니다. 업주는 이 인물이 알려준 계좌에 물품 대금 862만 원을 입금했는데 사기였습니다. 역시 동서발전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 음식점에 전화해 도시락 100개를 주문하면서 에어매트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돈이 흘러간 계좌와 사칭범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추적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신고는 4,400여 건, 피해 금액은 700억 원을 넘습니다. 경찰은 식당을 예약하며 안전용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건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극한 발언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면서 중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어떤 경우가 존립 위기 사태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중국의 타이완 해상 봉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 분쟁에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그럴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が事態認定されれば防衛出動です。すなわち日本の国として戦争に入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
撤回取り消しはしないんですか。従来としての政府の立場を変え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에 타이완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라는 인식은 일본의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극단적으로 위협하는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지우기도 했습니다. その趣旨は明確ではないものの、中国の在外公館の長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일본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이후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더욱 첨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해 6명을 전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X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테러 단체가 운영하는 선박 2척을 상대로 2차례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정보당국은 이들 선박이 불법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으며 동태평양의 마약 밀매 운송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 현지 시간 10일 차가 폭발해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인도 방송사 NDTV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에는 지하철역 인근의 혼잡한 거리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 주변에 행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소한 차량 6대와 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차인 오토릭샤 3대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직 대통령 최초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조기에 석방됐습니다. 파리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0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신문한 뒤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 위험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파리 상태교도소에 수감된 지 2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태국에 놀러 갔다 대낮에 술을 마실 경우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지난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팔거나 마실 경우 10,000바트, 우리 돈으로 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허용된 시간 외에 식당에서 술을 마실 경우 업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경기도가 판교에서 스타트업과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 행사를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동을 시작했고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 개최한 한국혁신 스타트업 썸밋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인 코리아 프론티어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기로 선정된 30개 스타트업 가운데 절반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친환경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세계경제포럼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얻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경기도를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꿈을 꿔왔습니다. 같은 날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팹리스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늘 이제 지금은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팹리스 기업 재직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선 재직자 90명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을 시작하고 내년엔 35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인프라 구축과 또 공공 조달 등을 통한 마케팅이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지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데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스타트업과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북도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사과 판촉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북을 휩쓴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로 직황 부진이 예상됐는데 다행히 평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바구니에 가득합니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작은 사과도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젊은 층을 유혹합니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경북 사과가 서울 광장에 모였습니다. 경북 사과는 유명한 걸로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이곳에 가면 진짜 맛있는 사과 살 수 있겠다라는 반가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매는 했지만 이따가 시식콘으로 가보려고요. 올해는 유난히 사과 농사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안동과 청송 등 사과 주산지를 휩쓴 데다 수확기에는 비가 자주 내려 농심을 애태웠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 들어 생산량이 늘어 1.5kg 한 상자에 21,000원 수준인 소매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 긴 장마가 한 달 정도 있었고 해서 그래도 약간 열과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작황은 좋고 당도도 좋은 편입니다. 경상북도는 과수 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과수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품질과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북이 자체 개발한 상표입니다.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위 안에 드는 과일들을 데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미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농특산물 온라인몰인 고향장터 사이소를 통해서도 시중보다 30% 싼 가격에 사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북자치도 고창군과 함께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서 물류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북에 투자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물류센터에는 자율이동 로봇 등 첨단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고 총 사업비는 3,500억 원 규모입니다. 전라북도는 2027년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직간접 일자리 5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KT 무단 소액 결제 등 통신사 해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킹 침해 사고 은폐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KT 무단 소액 결제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의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1월 오봉도가 옛 모습을 찾고 다시 공개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최근 세 단장을 마친 지하 1층 궁중서화 전시실에서 창덕궁 인정전에 있었던 1월 오봉도 병풍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 동안 보존 처리한 뒤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1월 오봉도는 가로 438.2cm, 세로 247.7cm 크기로 병풍 형태입니다. 새롭게 꾸민 궁중서화 전시에는 조선 왕실의 글쓰기 문화도 엿볼 수 있는데 일반인은 오늘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횡성 둔내면이 영하 4.6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제천이 영하 2.8도, 파주는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낮은 만큼 차가운 아침 공기에 대비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5도, 대구는 14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내륙에선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르면서 수능일에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